자, 오늘은 비상문학 2-1단원 가는 길 뒤에 수록되어 있는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작품에 대해서 본문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슬픔이 기쁨에게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미래엔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기도 한데 어떤 슬픔이라고 표현된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어떤 동정, 연민, 공감 이런 태도, 이런 정서들의 가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슬픔이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슬픔이라고 하는 표현과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 서로 상반된 표현인데 그게 이제 제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슬픔이 기쁨에게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슬픔이라는 주체가 기쁨이라고 하는 객체에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얘네가 슬픔이라고 하는 것과 기쁨이라고 하는 게 각각 시적 화자인 나와 시적 대상인 너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되는 거야. 슬픔이 기쁨에게. 그럼 이렇게 슬픔이 나라고 형상화되어 있고 기쁨이 너라고 하는 대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이 작품은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정서와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 정서를 의인화시킨 작품입니다. 의인화. 그래서 마치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그러한 어투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너에게 그 슬픔의 가치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그 감정들이 의인화되어 있는 표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슬픔이 기쁨에게 이 문장,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자면 우리가 현대시에서 작품의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과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작품 내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슬픔이 기쁨에게 무엇을 하는지, 그게 지금 제목상으로는 완성되어 있지 않죠. 그 서술어가 없는 거지. 내가 슬픔이 기쁨에게 이제 그 뒤에 서술어가 무엇이 들어갈 수 있을까, 무엇으로서 완성시킬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본문에서 잡아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나아가 내가 너에게, 이거 우리 어디서 봤죠? 이런 구도 제목에서 봤죠. 슬픔이 기쁨에게. 자, 그래서 슬픔이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로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 기쁨이 너라고 하는 시적 대상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슬픔을 주겠다. 그럼 여기서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제목 서술어 완성해 볼 수 있겠죠. 슬픔이 기쁨에게 뭘 준다? 슬픔을 주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 나와 청자인 너 듣는 대상 너가 제시됐고 그 각각 나와 너라고 표현된 것은 슬픔과 기쁨이라고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화자가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너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존재, 슬픔을 모르는 대상. 그래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슬픔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널 슬프게 만들 거야 뭐 이런 뭐 표현일 수도 있는데 슬픔의 가치, 슬픔이라고 하는 게 지닌 가치를 너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슬픔의 가치를 너에게 전달해주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게 이 작품에서 그 슬픔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슬픔의 감정 정서가 이 작품에서는 뭘 슬픔으로 이제 설정하고 있냐? 소외된 이웃,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공감, 연민인 거예요. 공감과 연민. 그러니까 그 소외된 이웃, 가난한 이웃, 겨울철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정서를 가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다? 슬픔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의 방향이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자, 슬픔을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 반복되고 있죠.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강조이고 반복은 의미 강조이고 일단 그러면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슬픔을 꾸며주는 표현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통념상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과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둘 사이에서 뭐가 더 소중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슬픔이라고 하는 건 다소 이제 부정적인 그런 감정으로서 여겨지는 게 통념이라고요. 하지만 그런 통념에 어긋나는 사랑보다 더 슬픔이 사랑보다 소중한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통념과
어긋나는 그러한 표현, 다소 모순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역설적 인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아니, 사랑이 더 소중한 가치 아니야? 사랑이 더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어 아니야? 이렇게 개념 아니야? 정서 아니야? 감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 통념과는 다소 상반되는 그러한 인식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모순된 인식이라고 해서 모순어법, 뭐 역설법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사랑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니까. 자, 그래서 적어도 화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보다 슬픔을 소중하게 여긴다. 슬픔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보다. 얘기했죠? 이 작품에서의 슬픔은 소외된 이웃,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정서, 그런 것들을 지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 시어가 이제 슬픔이라고 하는 시어인데, 그것의 가치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슬픔, 더군다나 이제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일반적으로 슬픔은 긍정적인 대상이 아닌데 소중한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서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역설적인 표현, 역설적인 인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슬픔이 소중하다고 말한 것은 슬픔이란 남의 아픔을 헤아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공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작품에서는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굉장히 화자는 그리고 작가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슬픔이라고 하는 건, 이 작품에서 슬픔이라고 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더불어 사랑하는 마음, 이기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삶,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타인, 더군다나 이제 소외된 그런 가난한 그런 이웃들에 대한 마음을 나타내는 시어, 슬픔이라고 하는 시어.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자, 일단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은 할머니가 떨고 있으니까,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겨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라고 말했어요. 이 할머니가 비단 지금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게 일단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라서는 맞아요. 겨울밤이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추위, 고난, 시련의 계절적 배경,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역시 어둠의 이미지를 이용한 부정적이고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을 시간적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시간적 배경 하에서 할머니가 귤 몇 개를 그 길거리에서 이제 팔고 있는 거예요.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래. 일단 겨울밤이기 때문에 추워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할머니는 예전부터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 이 어떤 우리 근대와 우리나라에서 관심과 연민과 어떤 동정 이런 것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 받지 못하고, 관심 이런 거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난과 시련의 인생을 살아온 할머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더 문학적으로 해석하자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힘겹게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슬픔이라고 하는 거에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것도 역시 나아가 너에게 뭔가를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보여주겠다. 무엇을?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자, 그럼 여기서 너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얘가 누가 되는 거야? 기쁨이 되는 거야. 그럼 말했죠. 아까 슬픔이라고 하는 건 소외된 이웃, 가난한 이웃에 대한 공감, 연민, 관심, 배려 이런 것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작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감정 자체를 지금 뭐 부정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떤 기쁨이야? 이기적인 기쁨이야. 나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 어떤 이웃들에 대한 배려, 뭐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공감, 연민, 관심 이런 것들 없이 오로지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됐지. 그러니까 어쨌든 나에게 이익이 오면 기쁨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작품은 이기적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인한 기쁨, 그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슬픔, 그런 나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남에게는 어떤 무관심하고, 타인에게는 뭔가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태, 그러한 기쁨보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며
더군다나 이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그 우리 사회의 어떤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지니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 그런 삶의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너라고 하는 애가, 기쁨이라고 하는 애가 어떠한 기쁨인 거야? 그런 할머니한테 그렇게 귤 몇 개 놓고 겨울밤 차가운 거리에서, 추운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그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런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음으로써 나 이기적 기뻐해요. 나의 이기적인 기쁨인 거야. 그래서 그런 너에게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평등한 얼굴, 뭐 슬픔도 기쁨만큼이나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슬픔, 긍정적 존재, 너는 이 시의 청자인 기쁨, 부정적 존재.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가리키는데 여기 표현 볼게요.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 그 소외된 이웃에게 의 고난, 힘겨운 삶에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특히 이 중에서 공감. 그 할머니와 나는 다른 존재. 뭐 나만 아니면 돼. 타인과 나는 다른 존재. 그래서 나의 이익만 추구하면 돼. 라고 하는 게 이기적인 기쁨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할머니가 겪고 있는 일이 내일인 양 그렇게 공감한다는 건 평등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입장으로서 그렇게 공감한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슬픔의 평등한 얼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 1행부터 6행까지는 너에게 슬픔을 주고자 한다. 근데 이 슬픔을 주고자 하는 게 슬픔의 가치, 소외된 이웃,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힘겨운 이웃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공감과 관심과 배려와 연민을 갖는 그러한 감정, 그러한 태도를 갖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이 화자인 나로서 설정되어 있고 기쁨이 청자인 너라고 설정된 독특한 시적 정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이러한 독특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개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작가의 뭐 인식, 그리고 그런 작가의 현실 인식 또는 뭐 이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작가의 개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참신한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쁨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슬픔을 다소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게 통념이라고, 일반적인 생각이라고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참신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 그 작가의 참신한, 작가의 개성,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러한 표현이다, 그러한 설정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을 모르는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고 말하며 슬픔을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슬픔의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말할 수가 있겠다. 자, 나는 슬픔이었죠. 어둠 속에서 너 기쁨이를 부를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나라고 하는 건 어둠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지금 고통스러운, 소외된 그러한 삶을 나타내고 있는,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어둠에 빠져버린 그러한 상황.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느라고 너라고 하는 기쁨을 부른 거예요. 부를 때 너는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았어. 날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웃어주는데 나에게는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았어. 슬픔, 뭔가 소외된, 아까 슬픔이라고 하는 게 소외된 이웃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라고 했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너.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이기적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자, 그래서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는 이제 얼어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웬 동사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만히에 덮여서 이제 삶을 마감한, 죽음 상황에 처한.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추위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그 추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삶의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소외된 어떤 그런 이웃들의 처지, 그 소외된 이웃들의 처지를 더욱더 힘겹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인데, 동사자는 그 추위가 극심했기 때문에 이제 얼어 죽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그 삶의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이 극심한 그러한 상황인데 다시 얼어 죽을 때래요. 그래서 가만히 덮인 동사자는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와 같은 의미, 소외된 이웃. 그 사람이 다시 얼어 죽는데, 그럼 다시 얼어 죽는다는 건
삶의 고난과 시련 때문에 죽은 건데, 그런 삶의 고난과 시련 때문에 그게 이제 추위로서 표현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된 건데, 또다시 죽는데, 그럼 그 사람이 또다시 죽는다는 건 뭘까?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거지.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하고, 동정, 연민, 배려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더 이제 잊혀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그래서 이런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이 그런 삶의 고난과 시련 겪어온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소외되게 만드는 것, 더욱더 그 소외를 느끼게 하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표현.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시련과 고난의 삶을 겪은 사람들이 또다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무관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무관심한 너의 사랑. 내일 아니니까 너는 지금 기쁨이죠. 이기적인 거니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거니까 너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쁨,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과 기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상반되는, 대조되는 그런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 슬픔에 속하는 건지 이 화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정적인 건데, 어떤 시어가 그 기쁨에 속하는, 기쁨과 같은 결의 시어인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범주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 무관심한 너의 사랑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다림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도 역시 시적 화자가 너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어가 여기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넌 무관심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힘겨운 삶을 살아도 너는 너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너는 너의 안위만 생각하고 너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너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동정, 공감, 연민 이런 것들 없으니까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는 너의 모습, 너의 태도, 그것을 위해 나는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어떤 기다림이야? 그들의 삶에 공감할 수 있게, 그리고 그들에게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너가 그러한 삶의 자세,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를 가질 그러한 시간을 주겠다, 기다림을 주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소외된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너가 그것을 알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려줄 거다. 난 그리고 너에게 계속 그 슬픔에 대해서 알려줄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함께 불행 나누면서 그것이 극복될 때까지 그렇게 지켜보는 그러한 마음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인정도 없이 눈물도 흘려주지 않는 너의 그러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고쳐서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난 너에게 슬픔의 가치를 알려줄 거고, 슬픔을 줄 거고, 기다림을 줄 거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에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7행부터 13행까지는 너에게 이제 기다림을 주고자 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자와 함께하며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자세, 그리고 그와 공감할 수 있는, 그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자, 지금 이거 누구의 말이에요? 화자의 태도죠. 화자의 말이죠. 한방눈이라고 하는 것을 멈추겠다. 이 작품에서 그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적, 계절적 배경과 그 겨울을 상징하는 눈, 추위 이런 것들은 다 그러면은 겨울을 상징하는 거니까, 겨울과 같은 결이니까 다 그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닥치는 삶의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한방눈이라고 하는 걸 멈추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방눈은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이제 부정적인 그러한 표현인 거지. 왜? 이 한방눈은 겨울, 그리고 추위 이런 것들과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어떤 고난, 삶의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한방눈이 가진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작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거, 그 이기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걸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기쁨이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 한방눈, 겨울철에 한방눈 펑펑펑 내리면 따뜻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 있는 자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 가진 자들은 그러한 한방눈이 내리는 계절인 겨울이 너무나도 이제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예쁘고 그럴 거야. 하지만 말했다시피 이 한방눈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추위가 강한 거고 겨울철 한겨울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들에겐 삶의 시련과 고난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이미지로서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이 되는 삶의 시련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이 한방눈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멈추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신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서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자, 슬픔에게 다녀오는데, 추워서 떠는 사람들에게 슬픔에게 다녀오는데 누구랑 같이? 봄눈들과 같이. 자, 그래서 봄눈은 눈이긴 눈이지만 이 봄눈이라고 하는 시어는 뭔가 삶의 아까 한방눈처럼 추위의 이미지, 삶의 시련과 고난, 고통의 이미지라기보다는 봄눈이기 때문에, 봄에 내리는 눈이기 때문에 따뜻함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봄눈이라고 하는 시어는 분명히 한방눈이라고 하는 한겨울을 나타내는, 한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나타내는 표현과는 상반되는 거. 이 봄눈은 따뜻함의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 지금 이렇게 보리밭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봄, 아직 초봄이에요. 보리 씨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자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봄눈이 포근하게 쌓이면 이 땅을 보리 씨들이 심어져 있는 그 땅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이불과 같은 그런 포근함의 이미지가 있는 거야. 뭐와 달리? 한방눈과 달리. 한방눈은 분명히 이제 한겨울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추위, 고난, 고통, 시련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봄눈들, 이 포근하고 따뜻한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서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온다. 그래서 뭐 앞에서는 할머니, 동사자와 같은 추위, 고난, 삶의 고난, 고통, 시련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 추워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건 기쁨이었죠. 이기적인 기쁨이 이 삶의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연민, 배려, 이런 것들의 가치를, 공감의 가치를 알 수 있게끔 알았으면 하는 마음, 깨달았으면 좋겠는 마음. 그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자세를 지닐 수 있게 된다면 슬픔의 가치를 알게 된 거니까 이제 같이 걸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역지사지의 자세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 소외되고 고난을,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들에게 연민과 배려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사랑의 참다운 그런 의미를 깨닫게 하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공감하고 그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그 공통 주제에 대해서,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그래서 기다림의 슬픔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시간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같이 함께 너와 걸어가겠다, 걸어나가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너가 슬픔의 가치,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나는 끊임없이 슬픔의 가치에 대해서 너에게 주겠고, 슬픔을 너에게 주겠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언제까지나 기다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쓰인 그런 작품, 슬픔이 기쁨에게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14에서 19행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 진정한 사랑,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기쁨, 나만의 안위와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타인의, 더군다나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 소외된 타인들에 대한 공감, 연민, 배려, 관심, 그런 것들이 이제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너와 함께 하고자 한다.
그래서 너가 소외된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고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태도, 시적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 의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get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자 시적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이 get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쓰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겠다 이런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동일한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get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 자체도 그렇고 get다 뭐 선어말 어미랑 어말 어미랑 합쳐진 이런 어미, 동일한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반복은 의미 강조, 운율 형성. 그래서 운율 형성할 수 있는 건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의미는 뭐겠어요? 여기서 의미 get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된 문장들 다 너에게 그 진정한 사랑의 가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가치, 그것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가 알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의미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뭘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일단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작품에 대해서 본문 해설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할게요.